네, 안녕하세요. 젠더교육 플랫폼 있다 박영아입니다. 오늘 6차 시에서는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에 적용되는 성폭력 관련 법률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차시에서 그 성폭력, 성희롱의 개념을 이제 좀 알아보았고, 이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현행 법률상 성희롱과 성폭력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은 형법, 모법인 형법을 바탕으로 해서 아청법, 그 다음에 성폭력 특별법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은 조금 전에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봤던 것처럼 고평법, 양평법, 국가인권위해법으로 이제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이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그 다음에 성희롱은 노동권, 인격권, 우리 이제 학교 내에서 또 우리가 학교 내에 있으니까 학습권까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취지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범죄 행위로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 몇 년형에 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인 거고, 하지만 성희롱은 이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에요.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가해 행위자들에게 피의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원합니다. 왜 공개 사과를 원하냐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특징이 이런 젠더 기반 폭력의 특징이 피해자한테 이 행위에 대해서 여지를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2차 피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조직 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비밀리에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신속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원칙이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혹시 혹여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권리 회복 차원에서 공개적 사과를 요구를 하죠. 하지만 가해 행위자들은 공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뭐 징계를 떠나서 계속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사람들과의 이제 조직 안에서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다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성폭력은 국가가 법률을 가지고 가해자를 처벌을 하지만 성희롱은 문제 주체가 법이 아닙니다. 법이 국가가 아니라 이것은 조직의 장이 우리 규정을 가지고 이제 이 규정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규정은 이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뭐 국가 공무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취업 규칙에 관련된 사내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문제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성폭력 범죄와 직장 내 성희롱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의 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의 장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안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직이 안정되고 사후에 이 사안이 처리가 완료가 되고 나서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이 관리자의 관심이 이 조직 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주체인 조직의 장이 만약에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성폭력과 성희롱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희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성희롱의 정의는 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종사자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게 이제 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여기서 다른 근로자는 피해자에 해당이 되겠죠. 다른 근로자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행동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두 번째로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교육생분들은 성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기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힘의 차이, 이게 이제 성폭력의 원인이죠. 힘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 성폭력이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리고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처벌 플러스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폭력 정의에서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이 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관계였는지, 수평적인 관계였는지,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외압 없이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선택을 위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을 때 거리낌 없이 거절하거나 보류하거나 취소하거나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이어지다 보면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루어진 폭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의 관점으로까지 성폭력을 바라보고 있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면 개인과 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구조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가 결합돼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구조의 문제로는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불평등한 권력 관계 안에서 이 성별 고정관념이나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성폭력, 젠더 기반 폭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오늘 이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 표에서 지금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물음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성희롱이고 국가인권위해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저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려우시죠?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 씨, 그 24살이면 한창 연애할 나이인데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연애보다는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자취하면 남자들이 좋아할 텐데.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임신하고도 회사는 계속 다닐 거예요? 해외 영업은 출장도 많을 텐데 애 키우면서 할 수 있겠어요? 상사가 정수아 씨를 격려하다가 의도치 않게 조금 닿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게 저는 그 상황과 저의 감정에 대해서 상사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아, 그래요? 복기훈 씨는 여자 동기가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상담을 해오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네. 일단 저는 상사의 실수를 오해하진 않았는지 먼저 혹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터 전자에 근무하신 분들의 성품이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저라면 문자나 메일, 대화 녹음,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저처럼요. 면접관님께서 방금 정수아 씨께 하신 질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됩니다. 뭐 인권? 아니 내가 정수아 씨를 성차별 성추행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압박 면접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김지욱 씨가 그렇게 대단히 도덕적으로 대답하면 복기훈 씨 뭐가 됩니까? 아니 뭐 복기훈 씨는 비도덕적인 사람이라 저렇게 답했겠어요? 다들 이 상식이란 게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답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김지욱 씨가 입사해서 여직원이 상사한테 성추행 당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증거 확보하고 인권위원회 가라고 할 건가? 당연하지.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우리 교육생분들이 이제 취업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보았던 다이어그램 안에 이 물음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성차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성차별과 성희롱이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제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성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을 우리가 성희롱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생분들이 한번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를 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성 단기 근로자에게 임신 계획을 묻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여성 단기 근로 계약자에게 임신 계획을 묻는 게 사람마다 이제 달리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직장 내에서 우리가 다른 동료가 예를 들어 임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인 상대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한 동료예요. 친한 동료고 그 상대가 나한테 예를 들어 임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언지를 했다라고 하면 뭐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제 동료에 대한 걱정과 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친한 동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임신 계획을 묻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고용했던 고용주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 임신 계획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상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임신 계획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면접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이제 뭐 결혼 계획 있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냐, 출산 계획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왜 이 면접 과정에서 이게 성차별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 사회 규범을, 사회 역할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성이 결혼 계획이 있고 출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통념으로 결혼 계획도 있고 아이를 출산할 계획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남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성이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고용주나 이 심사위원, 면접 심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통념이 그대로 이제 작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신과 결혼, 출산 계획이 있어? 그러면 차후에 출산 휴가를 가겠네? 육아 휴직 가능성도 있겠어? 만약에 육아 휴직을 간다면 장기 3년까지 가는데 그 3년이라고 하는 공간에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지? 채용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조직 내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각 기관별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론화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기관의 이제 공사의 공공기관의 지사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여성의 신체를 툭툭 치는 것과 동성인 남성을 툭툭 치는 데 있어서 남성은 괜찮은데 여성은 문제가 될까봐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생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동성이면 툭툭 쳐도 되고 문제가 없고 성별이 달랐을 때는 문제가 될까요? 어떨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진 않고 어떨 때는 또 문제가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뿐만 아니라 나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분은 기관의 장이세요. 기관의 장이신 분이 격려 차원에서 직원에게 이제 신체를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툭툭 친다거나 뭐 이제 신체 일부를 툭툭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제 모든 이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무자의 역할이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조직의 형태가 이제 계급제인 거죠. 계급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관리자는 이제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무에 전념을 하기도 하고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 관리나 이제 중추적으로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기 관리 차원에서 이제 직원이 업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툭툭 친 상대가 나와 친밀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의 관계가 있어서 서로 소통이 어려운 관계일 때 쳤을 때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기 관리 차원에서 어깨를 툭툭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관리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관리는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조직이나 이제 회사의 업무적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상대와 내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자와 그 상대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방식을 바라볼 가능성이 이제 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신체 접촉이 진정 격려하거나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직 안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자로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신체 접촉하는 것을 이제 금지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금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기관장인 관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구성원들을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격려금을 준다거나 커피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언어적으로 이렇게 격려를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리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성별을 떠나서 모든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친밀도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친밀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조직의 장이 격려 차원에서 툭툭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상대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내가 상사와 이 하급자가 지속적인 소통이나 이제 관계가 있었다면 그 격려를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툭툭 치는 과정이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질 때는 터치를 할 때는 항상 이제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친밀도와 상대의 친밀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교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 점검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조금 전 사례에서 보았듯이 모든 행위가 다 성희롱으로 행위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행위의 판단 기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행위자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사정에 기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피해자가 20대이고 특정한 성별을 가지고 있고 교사이고 정규직인 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동일한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의 다른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20대 피해자와 같은 성별, 같은 직급, 같은 고용의 형태에서 그 안에서 올 수 있는 성희롱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희롱을 어느 한 행위 하나만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적 언동의 유무나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고충, 그리고 성적 언동의 행태와 수준, 그리고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전반적인 정황, 그리고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내 조직 환경의 분위기, 그리고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라는 거죠.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사들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범죄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안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중과실 등이 원인이 돼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 손실도 함께 오고, 그리고 형사 책임과 더불어 징계 책임까지 돼서 교직 생활에 있어서 오점을 남길 경우가 이제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범죄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조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이죠. 거기에서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이 연령에 대해서 조금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우리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급자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도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당연히 신고할 의무가 있고 상급자로부터 승인이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아도 교사는 신고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피해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거나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그 피해 학생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피해자인 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직무상 알게 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범죄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 학부모가 교사에게 이제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사인 선생님으로서 지도 학생이 이제 이런 피해 상황이 있거나 인지를 했을 때 학생이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때 정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교사이고 만약에 사안을 인지했다면 선생님 여기에 계시는 교육생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법률상으로는 사실 이제 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관련해서 언제든지 즉시 인지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신고를 이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다 해도 선생님들께서는 어쨌든 신고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피해 아동 청소년이 신고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전달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설령 너무도 학생이 걱정돼서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담교사나 교원 개인만이 이제 상담교사 선생님들이나 개인 둘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 곤란합니다. 최소한 학교의 관리자와 상의를 해야 되고 전담 경찰관이나 학교에 자문하는 법률 자문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의견을 한번 꼭 들어보고 나서 이를 토대로 신고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될 만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신고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아동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신고를 권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성폭력 관련 법률 두 번째로 국가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보면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됐을 때는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6의 3에 보면 아래 이제 3개 항목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통신망 법의 이제 법률에 위배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해당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6의 4를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파면 해임되거나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과무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과무가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 성폭력 범죄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으로서 이제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징계 양정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기본도 이제 파면이나 해임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직계보다, 다른 직종보다 지금 그 군대나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징계 사항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비의 정도에 따라서 뭐 파면에서 해임, 그리고 뭐 강등, 그 다음에 견책, 그 다양하게 이제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해서 성희롱 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대상 성희롱, 성매매,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뭐 유포하는 거, 최근에는 이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서 제작과 관련해서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각별히 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차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차시에서는 7차시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